네, 방금 들으신 대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습니다. 걱정이 큰데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넘치는 유동성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데 주력하는 투자자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 전성기가 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금의 국면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신중호 팀장님, 지금 코로나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는데 주식시장은 오늘 지금 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시장 흐름이 어땠습니까? 수급적인 측면만 보면은 외국인이 또 강하게 시장을 좀 받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왜 한국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최근에 좀 많이 사느냐라고 네. 보시면 예.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위안화의 강세에 대한 어떤 자금의 흐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안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 위안화 가치가 왜 상승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기저에는 성장률도 있지만 할인율의 차이, 즉 미국과 중국의 장기 금리, 이를테면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차가 미국에서 중국의 금리를 뺀 게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금리가 2.5%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차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위안화 강세가 진행이 되는 구간에서는 위안화의 소비력에 대한 집중, 그리고 미래에는 이걸 갖고 소비가 더 늘어난다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출이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당장은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한 거에 대한 아픔보다는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기대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메가캡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이게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와서 어제까지 15일째, 오늘도 산다면 16일째 연속해서 한다 그러는데 뭐를 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산 종목을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혹시 좀 나옵니까? 어떤 종목을 많이 샀습니까? 순서대로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보면 그냥 전체 시장에서는 이머징으로의 자금의 집행이 되는 부분에서 한국 시장도 이제 다 같이 배분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메가캡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반도체의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시점이 위안화가 안 그래도 강세를 보였지만 더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던 11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이제 한국 수출 금액에서 대부분의 20% 이상이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격가지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도 좀 살펴볼게요. 어제 다우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고 반면에 나스닥은 상승한 분위기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많지만 또 11월에 월요일마다 좋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월요일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이 딱딱딱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택트다, 컨택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저기 터널 끝이 보이는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11월이었는데 터널의 끝은 보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터널이네라는 이제 시각이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은 확산이 됐다. 지표로 말씀드리면 어제 나왔던 미국의 개인 소비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특히 이제 주간 실업 청구 수당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77만 건.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오늘 저녁부터 미국은 또 이제 그 추수감사절로 오늘 하루는 쉬고 내일은 이제 오전에만 장이 열리는데 소비에 어쩌면 시즌을 앞두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별로네. 백신은 나왔지만 아직은 터널이네라는 게 이제 많이 확산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는 조금 빠지고 나스닥, 언택트 약간 좀 금리가 아직은 못 오른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이 미국 시장에서는 좀 활발하게 다시 전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그렇고요.
자, 오늘 우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요즘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한동안 네. 좀 관심이 좀 없었는데 어느새 2만 달러를 뭐 넘본다면서요?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조만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볼 때 암호화폐가 급등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축적되어 있던 기다리고 있던 투자들이 저는 제가 볼 때 활동을 시작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우상향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우상향 중에서 상승폭이 얼마인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제가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의 안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자산이라든지 광풍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예, 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혼재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게 암호화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사용 서비스 생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그 인식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암호화폐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좀뭐 인식으로 신뢰감이 생겼다. 신뢰감이 생기는 예.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안정화로 인해서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보고 이제 새로운 투자처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제가 요새 보는 급등의 이유입니다. 아니 예. 그 센터장님 네. 이미 올 들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 올 들어서 오른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올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최점하고 최고점하고 봤을 때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쪽에서 봤을 때는 그 3배, 4배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배수예요. 2018년도에도 뭐 80몇 배 올랐고, 예, 예. 2019년도에도 그 뭐 사람들이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뭐 몇십 배 이상에 대한 어떤 상승 가치는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잘못 투자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겠지만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3배, 4배 정도 올랐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폭등한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걱정하는 분도 많은데 우리 센터장님은 아직은 안 한다는데 예. 우선 암호화폐 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우리 원화로 치면 2천만 원을 2천만 원 넘었다가 넘었죠. 예. 네, 지금 그 제가- 선에 있는 것 같고 예, 지금은 모릅니다. 하도 이게 바뀌니까. 근데 제가 아는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생각보다 폭등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어떤 조정 국면이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어떤 주식회사,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계속 분명히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는 제가 전문가로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2017년도 연말에 뭐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예, 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때의 상승세가 지금 또 이어질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예.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좀 거품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당시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예. 2017년 말까지 거의 2천만 원 넘었잖아요. 2천이 당시. 넘었었죠. 시중저는 그때와 2,700, 800 가격으로는 지금 있었습니다. 접근하는데 예. 투자 분위기, 투자 주체, 예. 인식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와? 제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안정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측면입니다. 옛날에 투기 광풍이 일었을 때는 거품도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이게 과연 사기인지 아니면 그 투자 진짜 건전한 투자 대상인지에 대한 어떤 혼란이 좀 혼재됐던 예.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암호화폐도 이제 새로운 투자처고 새로운 상품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안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거품으로 안 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과거 2017년처럼 이제 폭락하는 그런 장세는 나타나진 않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상승폭이 여러 가지 정책 변수에 의해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저는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인식이 안정되는 이유, 왜 투자 대상으로서의 안정된 인식을 갖게 되고 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예. 이유가 뭡니까? 이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뭐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조차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기관들이 투자를 하기 기관도 시작했다. 투자를 하고 컨설팅 세계적인 뭐 컨설팅 회사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적인 접근이 시작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에 만약에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덤벼들었다면 예. 지금은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어떤 은행 이름을 거론하진 않지만 커스터디라든지 어떤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서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보겠죠. 네. 예,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투기는 아니구나. 어쩌면 이게 하나의 금융 상품이 있게라는 생각을 이제 바로 하게 된다는 게 저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안정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렇죠.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암호화폐 서비스에 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거를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산 상품으로 단순히 투기 대상이 아닌 예.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이 될 수 있고 페이팔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걸 발표를 했고 네. 그 페이스북이 현재 리브라를 발표했을 때 이제 혹시 좀 이따 얘기될 그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정화폐하고 상호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들이 아직은 리브라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봄으로써 암호화폐라는 게 생각보다는 제대로 이제 자리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암호화폐 인식에 대한 안정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가 강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전 연준 의장이죠.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옐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옐런은 비둘기파야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사람이죠. 비둘기일 수도 있고 매파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도 투기 상품이야 했다가 지금은 조금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뀔 수는 있는 건데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에서 특히 옐런이 아직은 이제 그 뭐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해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될 텐데 통화 정책에서는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예.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의 상황은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머징의 경제가 소위 말해서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은 안정돼 있는 기조로 가다가 결국엔 또 2015년에 금리 올리면서 또 한 번 이제 주가가 부러졌었던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 특히 이머징 국가한테는 조금은 힘들었었던 그 통화정책 담당자였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네. 자기네 국가한테는 좋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매파입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를 통해서 조금 미국의 재정 부채에 대한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좀 주의 깊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의 매파라면은 재정 지출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네. 지속 원래는 가능한 안 그렇다? 부채 수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얘기가, 그러니까 뭐 약간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이기도 하지만 예. 2018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게 만약에 마술 지팡이가 있다면 세금을 인상하고 은퇴 지출을 삭감하겠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세출과 세입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예, 예. 언제까지 계속 부채를 남발해서는 부채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비 경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코로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뭐 설사 이제 초반에는 재정 지출에 대한 아이디어는 바이든이나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과 같이 가긴 하겠는데 인식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옐런 의장은 비둘기야 모든 게 비둘기와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근데 거죠. 증권시장에서는 이제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에 지명을 하니까 일단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내각의 이제 순조로운 출발도 기대했지만 네네.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더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 아닌가? 네네. 그래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했는데. 네네.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조금 힘들었던 게 도대체 예측 불가능한 어떤 네. 그 돌발적인 이슈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건데 옐런 의장만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갑자기 재정 지출을 줄일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환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반응도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 월가에서는 이 나스닥과 다우의 움직임이 좀 달리 나타나면서 네. 이게 뭔가 이 주도주의 움직임 네. 방향이 달라지려다 네. 다시 후퇴하고 네.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리냐면요. 뭐 궁극적으로는 백신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을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자면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가 모든 일상생활을 삼켰고 그 과정에서 투자 환경이 코로나가 만들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만든 투자 환경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2022년쯤에는 백신이 만든 투자 환경,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올 텐데 내년 중반까지는 그래도 이게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 정말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집단 감염을 많이 이제 막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속도감이라든지 국가별로의 차별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가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난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는 코로나가 아직은 전체 시장은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로 하여금 정책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주가는 더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이 참 변화가 많은데 센터장님, 이 비트코인이 아까 전망을 좀 우상향을 계속 하신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시잖아요. 네.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이랄까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고요. 예.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에 대한 보고서는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 2017년대에는 그게 양분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 금융 전문가들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한테 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걸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앨런 그 재무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죠. 예.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렇지 그동안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의 폭이 아직 넓질 않으셔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영향력이 그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데한 영향력이 신경 쓸 정도로 미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 사람들이 암호화폐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고 있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활성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옐런 그 지금 이제 재무장관이죠. 예, 재무장관으로 이제 재무장. 일단 지명받으신 분은 네. 그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 거지 더 규제라는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 맡긴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게 앤드류 양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옹호론자조차도 이제 아마 상무장관으로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은 뉴스도 듣더라고요. 누구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앤드류 앤드류 양. 양이라고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여기서 그 우리가 꼭 한번 좀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중국의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지금 뭐 실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 네. 아마 디지털 법정화폐를 최초로 발행한 나라죠. 네. 그거는 제가 아마 중국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3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법정화폐가 된다는 거죠. 예. 미국은 이제 중국의 디지털 법정화폐를 이제 발행을 해서 실증 프로세스도 끝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중국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국의 소위 말하는 일대일로 통합패권 뭐 그런 통합패권주의자죠. 미국이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제 거부하고 이제 인지를 안 하다가 아마 작년인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산하 보고서에서도 이제는 미국도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그 발행에 대한 것을 이제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려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차기 정부는 반드시 중국의 디지털 법정화폐하고
법정화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디지털 법정화폐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아마 미래 그 통화 패권에서 아마 저는 뒤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 그러면 중국이 이제 디지털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예. 이 암호화폐 민간 시장에서 나오는 이 암호화폐의 뭐 경쟁 관계입니까? 아니면 디지털 법정화폐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위세를 잃게 되는 겁니까? 어떤 관계가 되는 네, 겁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 어떻게 저는 디지털 법정화폐 시대가 오면은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된다. 디지털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는 서로 목적과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표라는 것도 있고, 그럼 법정화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불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의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디지털 법정화폐가 되면은 수표는 디지털 수표로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재 뭐 상품권도 디지털 상품권, 심지어 주식조차도 디지털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를 저는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주식을 디지털 주식으로 바꾸는 거를 요즘 암호화폐에서 이제 STO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전환 같은 것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디지털 법정화폐하고 암호화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암호화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내 시장으로 잠깐 또 돌아오면 우리 팀장님 지금 이제 아까 주도주 변화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도 그런 시장의 주도주의 변화, 또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종합적으로 본다면. 네,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단어를 정했냐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쉽지 않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저희가 연간 반갑지 않은 전망을 소린데요? 내고 여러 세미나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신 팀장이 가장 베어리시하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비관적이 가장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관적으로 쓴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비관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뭐 2,800, 뭐 3,000 이렇게 부르니까 네. 물론 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냐면 첫 번째는 한국 시장이 과연 싼가? 싸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퍼가 좀 여전히 낮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대비한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2022년에 저기 경제 규모를 땡겨와야 돼요. 내년이 아니라 2022년. 2022년에 명목 GDP를 지금 시장에서는 한 2,080조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하면 2,500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한 뭐 2,600이니까 대충 뭐 한 2022년에 대한 경제 규모를 소위 말해서 선반영했구나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거죠. 거기다가 저희가 금리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금리가 낮을 때는 지금의 100원이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 후내년에도 100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면 지금의 100원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2022년의 가격을 땡겨올 수 있지만 내년에 경기가 정상화되고 금리가 조금씩 올리면 오히려 2022년이 아니라 2021년 그 시기에 대한 눈높이를 가늠하는 시기가 내년일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가는 기대를 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 즉 상승 여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주도 섹터가 무엇일 것이냐라고 가기보다는 종목별로 이를테면 퀄러티가 어떤 거냐면 그래도 계속 ROE가 1%밖에 안 나와서 금리를 낮춰줘서 좀비 기업이었지만 버티는 기업 말고요. 그냥 ROE가 그래도 두 자릿수까지 오면 아주 좋고 내지는 소위 말해서 따박따박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그건 이제 섹터별로 업종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같은 화학 섹터에 있어도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은 굉장히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좀 그래도 주도주를 좀 듣고 싶었는데. 주도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왜냐하면 매출이 일어나니까. 매출이 일어나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일어날 건 맞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월 단위로 평균 한 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 500억 달러가 옆으로 기는 동안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금액은 계속 빠졌어요. 그만큼 우상향했었던 즉 외형을 계속 키우는 건 반도체밖에 없었고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자산별로는 아까 이제 뭐 암호화폐도 있지만 저도 생각이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금과 같이 움직였어요. 네,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금과 같이 움직였는데 네. 11월 내지는 9월 중순부터는 금하고 암호화폐하고 방향을 달리합니다. 금은 계속 그래요? 빠지는데 암호화폐는 올라가요. 이거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해석은 뭐냐면 네. 금은 달러와의 대체적인 관계로 움직입니다. 네. 뭐 실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달러가 조금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저기 금이 좀 빠지는데 근데 왜 암호화폐는 계속 올라가느냐?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대체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시장에서의 내년에 대한 전망은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다만 이제 금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난다라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안 돌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올해는 경제에 비해서는 주가가 좋았지만 내년에는 경제는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네.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투자할 때 뭐 유의할 점이라든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뭐냐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가장 안정적인 거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용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중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투명성, 신뢰성, 보안성 이런 거를 이제 보시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첫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잘 선택한 다음에는 이제 그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암호화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위 10개 이내의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있으면 그 비트코인과 그 자기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대상 중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상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 비트코인과 정도 다, 이더리움.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초기 암호화폐.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상당히 가치의 반영이 아직 덜 돼 있는 초기 암호화폐를 찾으셔서 그러니까 초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장,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